연말정산, 이제 곧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는데요. 연말정산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말에 정산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정산을 하냐면 먼저 매월 기납부와 원천세가 있을 겁니다. 근로소득자라면 매월 발생하는 급여에 원천세를 제하고 그리고 급여를 지급을 받는데요. 그때 발생한 원천세의 합계를 1년간 발생한 총 소득에 대한 세액을 비교해가지고 그때 이제 추징 또는 환급을 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 연말정산 대상자는 어떻게 되냐면요. 먼저 201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계속 근무자입니다. 여기서 계속 근로자라고 하면 일반 근로자를 말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용 근로자라면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니고 사업소득자, 기타 소득자도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닙니다. 그 신고자는 원천징수 의무자로 사업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여기서 간단히 계산 구조를 설명해 드리면 이제 근로소득 금액에서 몇 가지 소득공제가 있습니다. 소득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 그러니까 세율을 곱하는 금액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곱해서 산출한 세액을 각종 세액공제를 적용받으신 다음에 결정세액이 발생하는데요. 이 결정세액과 기공제되었던 원천세 합계를 비교해서 연말정산 시 환급 또는 납부가 결정이 됩니다. 연말정산 예를 좀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매월 원천세가 발생을 하고 이 원천세는 우리가 급여를 지급받을 때 기공제되었던 납부세액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원천세액의 합계가 75만 원이다 라고 했을 때 연말정산 자료를 잘 수치를 해서 연말정산을 만약에 잘 한 사업자라면은 결정세액이 50만 원이 되어서 기납부한 세액 기준으로 25만 원을 더 납부하셨기 때문에 환급세액이 발생합니다. 정말 잘하셨어요. 그리고 연말정산을 잘 못했다라고 한다면 결정세액은 많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기납부세액에 비교해서 25만 원이 납부가 덜 된 거죠. 그래서 납부세액 25만 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준은 이렇게 기납부세액인데요. 만약에 종전에 원천세로 납부했던 금액 자체가 적으면 연말정산 때 돌려받을 금액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종전에 원천세 기준으로 납부세액이 만약에 많았다라고 하면은 돌려받으실 금액이 많습니다. 연말정산에서 좀 어려운 건 바로 이 인적공제, 그 외에 다른 소득공제, 세액공제가 본인이 적용 대상이 되는지, 적용 대상이 되는지가 이제 좀 많이 중요할 텐데요. 먼저 인적공제를 보시면 기본공제, 그 다음에 추가공제가 있습니다. 기본공제, 추가공제가 있는데요. 기본공제는 모두 다 아시다시피 기본공제 대상자라고 해서 부양자나 부양가족이나 배우자를 말하는데요. 우선 본인은 연말정산 대상자이기 때문에 무조건 150만 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를 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배우자가 있다라고 하면 무조건 다 공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우선 여러 가지 요건이 만족해야 되는데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나이를 묻지 않습니다. 이 나이 요건 X라고 하는 건 즉 이제 기본공제 대상자의 나이 요건과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될 때 나이가 만 20세 이하거나 만 60세 이상인 경우만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는데요. 배우자는 이런 나이 요건을 충족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소득 요건을 만족시켜야 되는데요. 이 소득 요건이라고 하는 거는 연 100만 원,
소득금의 연 100만 원 이하인 경우만 소득 요건을 만족해서 공제 대상이 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 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거고요. 그리고 부양가족 같은 경우는 배우자와 달리 소득 요건도 만족시켜야 되지만 나이 요건도 만족시켜야 되거든요. 즉, 내 자녀가 만약에 21세다, 만 21세다, 소득은 없지만 만 21세다 라고 하면은 나이 요건에 의해서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지 않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는 1인당 15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고요. 이 기본공제 대상자에서 추가로 또 공제해주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즉,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면 추가공제는 받을 수 없어요. 먼저 기본공제 대상자에서 추가공제 받을 수 있는 공제 대상을 보면은 먼저 경로 우대자 공제가 있고요. 장애인 공제가 있고 부녀자 공제가 있고 한부모 공제가 있습니다. 이건 추가 공제니까 기본 공제와 또 추가 공제 같이 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에 기본 공제 대상자가 70세 이상이다라고 하면 1인당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요. 기본 공제 대상자가 장애인이 있다라고 하면은 1인당 2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부녀자 공제는 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본인이 여성이어야 됩니다. 근데 여성인데 배우자가 있거나 아니면 배우자가 없는데 부양가족이 있다거나 하면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고요. 한부모 공제가 있는데 이 한부모 공제라고 하면은 남성분도 한부모가 될 수 있으니까 받을 수 있겠죠. 이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야 되고요. 한부모 공제 같은 경우는 배우자가 없는데 다만 직계, 비속,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이때 1인당 100만 원까지는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인적공제를 잘못 적용해서 연말정산을 잘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인적공제를 잘못 적용한 사례를 몇 개 좀 가져왔는데 맞벌이 부부가 연말정산 시 만 20세 자녀를 중복해서 부양가족 공제를 받았다. 다른 근로자의 부양가족 공제는 다른 근로자한테 또 받을 수가 없어요. 중복해서. 그러니까 한 사람이 부양공제, 기본공제 받았다면 기본공제 대상자라면 다른 근로자의 부양공제 대상자에서 제외를 시켜야겠죠. 그 다음에 주민등록 별도로 되어 있는 부모가 있는데 그 부모를 형제들이 각각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받았다 라고 하면 이것도 또 중복으로 기본공제 대상자가 들어간 게 되겠죠. 그리고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자영업자 남편에 대해 배우자 공제를 받았다. 이 경우에는 먼저 소득 요건을 만족시키지 않았다는 거죠, 배우자가. 배우자가 소득 요건을 따져서 소득 요건의 연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고 총 급여가 500만 원 이하인 경우만 배우자 공제가 가능하다는 걸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부터 또 어려운 연말정사 내용인데요. 우선은 저는 이런 소득공제나 세액공제에 대해서 공제율이나 한도를 살피기보다는 본인이 이 대상인지 아닌지 요건, 그러니까 공제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요건을 아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을 보면요, 주택자금 공제는요, 우리가 연말정산 간소화 PDF 자료 뉴스에서 많이 나오는데요, 그 내역에 다 조회가 가능합니다. 금액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요건을 만족하면 공제가 가능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제 한도나 금액을 보시다기보다는 본인이 이걸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요건을 살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먼저 특별소득 공제에서 건강보험, 고용보험 공제는 근로자가 부담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공제가 됩니다. 여기서 특별소득공제에서 주택자금 공제로 들어가면 주택자금 공제가 제일 까다로운 요건이거든요. 이때 요건을 잘 살피셔야 되는데 PDF에서 조회가 되지만 내가 이런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먼저 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는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여야 되고요. 무주택 세대주여야 됩니다.
만약에 연 240만 원 한도로 이제 공제가 되기 때문에 그 이상 납입하셨다고 하시더라도 공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택 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주택 전세를 대출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세 대출금 대출 자금인데요. 이때 요건을 살펴보면은 먼저 무주택 세대주여야 됩니다. 먼저 세대원도 가능한데요. 세대원이라고 다 가능한 건 아니고 무주택 세대주가 해당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지 않았을 경우만 가능하고요. 이 세대주 요건뿐만 아니라 주택 규모도 따져봐야 되는데요. 27.5평 이하의 주택 임차, 즉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였을 경우 이 공제 요건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그 임차 차입금이 입주일 전후로 3개월 이내에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여야 되거든요. 그러면 뭐 대부업 이외에 그냥 일반인으로부터 차입을 했다. 이걸 공제 못 받냐? 라고 물으시면 공제가 가능하긴 합니다. 근데 일정 요건을 만족해야 되는데요. 이거는 입주일 전후 1개월 이내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1.6% 이상의 이자율로 차입한 경우만 가능합니다. 이거는 뭐 그런 부분이 좀 드물어가지고 제가 따로 기입을 안 했던 거고요. 그리고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가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주택을 저당으로 해서 차입을 했을 경우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공제를 해주겠다라는 것인데요. 요건을 살펴보면은 먼저 1주택 소유한 세대주여야 됩니다. 2주택 소유하셨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세대원도 여기 세대원도 가능한데요. 세대원은 또 1주택 소유는 마찬가지지만 세대주가 해당 공제를 적용받지 않았어야 되고 그리고 또 거주 요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실제 거기에 거주를 해야 되거든요. 세대원은. 그런 경우라면 공제가 가능하고 이때는 이 주택의 기준시가를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취득할 때 기준시가가 4억 원 이하인 경우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게 2014년 이후에 차입은 4억 원 이하인데요. 2014년 이전, 즉 2013년 이전이라고 하면 기준시가가 3억 원 이하로 그 다음에 국민주택 규모라고 해서 27.5평 이하의 주택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저당 차입금에 대해서 그 주택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3개월 이내 차입분, 그 차입이 실제 주택 저당과 관련된 차입이어야 되기 때문에 3개월 이내 차입에 대해서만 이자 상환액 공제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요건을 만족하면은 PDF에서 금액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공제 대상 요건만 확인해 주시면 공제 가능합니다. 별도로 추가로 제출해 주실 자료는 없을 것 같습니다. 뒤에 체크리스트가 있지만 여기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신용카드 공제도 PDF 자료를 통해서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 제출 자료는 없는데요. 그 밖에 소득공제에서 신용카드 공제를 보면은 신용카드 공제는 신용카드 그리고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분에 대해서 근로자라면 공제를 해주는데요. 여기에서 나이 X 소득이라고 표기되는 걸 보면은요.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서 나이 요건과 소득 요건을 만족하신 분이라면 무조건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나이 요건 때문에 기본공제 대상자에서 제외됐던 분들이 있는데요. 그분들도 이제 사용한 신용카드에 대해서 공제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 자녀가 21세다. 그 나이 요건을 만족하지 못해서 기본공제를 받지 못했다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신용카드 공제는 가능합니다. 그런 자녀라면 여기에서 사용금액의 한도는 보시는 바와 같이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분 30%,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 40%라고 돼 있는데요. 이 40%는 2018년 사용분에 대해서 40%고요. 2017년 사용분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30%입니다. 그리고 사용분에 대해서
다 공제가 가능한 건 아닙니다. 우선 총 급여의 25% 이상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요. 만약에 내가 신용카드 등 뭐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분이 총 급여의 25%를 사용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공제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총 급여의 25% 이상 사용분부터 공제가 가능하고요. 공제율은 여기에서 나타난 것처럼 신용카드 공제율이 낮은 것부터 쌓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한도는 300만 원입니다. 세율 관련해서는 뭐 소득세 세율은 뭐 잘 알고 계실 거고, 그 과세표준, 이런 소득공제, 특별소득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의 세율을 곱하는데, 그 세율은 그 과세표준의 구간에 따라서 차등으로 세율 적용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에서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오는데요. 이 산출세액에서 각종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각종 세액공제도 대부분의 자료가 연말정산 PDF 자료를 통해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제 몇 개 조회가 되지 않는 항목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이제 영수증이라든지 확인서를 전달해 주셔야 되고요. 그 내용은 뒤에서 이런 부분 조회가 안 됩니다, 전달해 주세요 라고 뒤에 설명을 드릴 겁니다. 먼저 각종 세액공제에서 특별세액공제를 보면은요, 특별세액공제를 보면은 여기에서 크게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으로 나뉩니다. 여기에서 요건을 잘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보험료 공제는 나이 요건과 소득 요건이 모두 충족해야만 공제 대상이다 라는 얘기고요.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나이 요건과 소득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그 대상자를 위해서 사용한 의료비는 공제 가능합니다. 그리고 교육비 같은 경우는요, 나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소득 요건만 만족하면은 교육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부금 공제도 마찬가지로 나이 요건을 묻지 않고요, 소득 요건만 묻습니다. 일단 공제율에 대해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표기를 했는데요. 이거는 PDF에서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공제율에 대한 이 정도의 금액으로 공제가 되는구나, 세액공제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녀세액공제가 있는데요. 자녀세액공제는 먼저 자녀가 있다면 기본 자녀세액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는데 1인당 15만 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녀라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15만 원인데 그 세 번째 초과분부터는 1인당 30만 원입니다. 다자녀 세액공제라는 게 있는데 이 다자녀 세액공제도 마찬가지로 자녀가 많이 출산을 했다라고 하면은 더불어서 기본 자녀 세액공제와 추가로 해주는 공제인데요.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셋째부터 적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셋째부터 한 명당 15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고요. 출산 입양 세액공제는요. 출산신고, 그러니까 2017년에 출산신고 또는 입양신고가 된 자녀가 첫째면 30만 원, 만약에 둘째면 50만 원, 셋째면 70만 원 이렇게 공제가 가능합니다. 자녀세액공제가 내용이 많다 보니까 되게 어려운데요. 만약에 이번에 2017년에 출산한 자녀가 셋째라고 한다면 세액공제를 최대 145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먼저 기본공제 대상자 자녀가 셋째라고 한다면 기본 자녀 세액공제 한 명 15만 원, 두 명 15만 원 추가해서 30만 원, 그 다음에 3명 초과분에 대해서는 30만 원이 되기 때문에 60만 원이 되고요. 그리고 셋째부터 15만 원이니까 75만 원, 또 출산 입양공제까지 해서 셋째니까 70만 원, 145만 원까지 최대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뭐 연금저축을 가입하시면 연금저축 금액의 400만 원을 한도로 뭐 12% 공제가 되는 건데요. 이도 마찬가지로 PDF상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뭐 요건만 잘 살피면 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월세액 세액공제를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월세액 세액공제는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에만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대원도 물론 적용 가능하고요. 무주택 세대주가 물론 그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는 경우만 적용 가능합니다. 근데 그 월세액이라고 하면 정말 큰 평수에 산다고 다 공제해주면 안 되겠죠. 해서 주택 규모를 제한하고 있는데요. 25.7평 이하 주택의 월세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주택의 오피스텔, 이번에 이제 새로 개정 사항인데 오피스텔이나 또는 고시원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 내용을 보면은 밑에 적어진 부분엔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근로자라면 13만 원의 표준세액공제가 적용된다라고 적혀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월세액공제와 특별세액공제 그리고 그 종전에 특별소득공제를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PDF 자료 제출조차 하지 않았다면은 그냥 표준공제 13만 원으로 이제 연말정산이 끝이 납니다. 연말정산 자료 수치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면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모두 이용을 해보셨을 텐데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들어가시면 만약에 해당 근무월을 체크하는欄이 있습니다. 근데 중도 입사자 같은 경우에는 근무한 월에 대해서만 해당 지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되는 항목들이 있기 때문에 중도 입사자라면 필히 연말정산 간소화 조회를 할 때 근무월에 대해서 체크를 해서 PDF를 다운받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간혹 가다가 이 PDF를 다운받아서 인쇄를 하셔서 인쇄한 스캔본을 전달해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굉장히 작업이 힘들어집니다. 꼭 PDF로 받으셔가지고 이제 제공을 해주셔야 되고요. 먼저 연말정산 자료 수치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여기 내용은 PDF에서 조회되지 않는 항목들을 열거해 놨습니다. 해서 PDF를 조회해 보시고 1월 15일 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1월 15일 이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서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이런 내용이 없다라고 한다면 해당 부분도 공제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영수증이라든지 확인서를 챙기셔서 해당 부분도 공제 반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느냐? 안경 콘택트 렌즈 공제가 있는데요. 우선은 2017년에 내가 시력 교정용으로 안경을 샀다, 콘택트 렌즈도 구입했다 라고 한다면 1인 50만 원까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50만 원 이상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제를 못 받고요. 50만 원 사용분에 대해서만 안경사 확인 영수증, PDF상의 조회가 안 되기 때문에 별도로 영수증을 수취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난임치술비 공제가 있는데 이 난임치술비 공제는 의료비 공제에 우선은 포함이 돼서 PDF 조회가 가능한데 이 난임치술비 공제가 공제 한도가 좀 다릅니다. 공제율이 20%거든요. 그래서 공제율이 높은데 의료비 PDF에서 난임치술비라고 별도로 체크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난임치술비 영수증을 전달해 주셔야 20%의 의료비 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청기 장애인 보장구 구입 임차 비용 공제라고 있는데 그 보청기 구입했던 비용이라든지 장애인 임차 구입 비용도 PDF상 조회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판매자 확인 영수증을 전달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약제비 공제가 있는데 이 약제비는 의약품, 한약을 포함한 구입 비용인데요. 이것도 PDF에서 조회가 되지 않기 때문에 납입 확인서를 전달해 주셔야 되는데요. 이게 모든 한약이 되냐? 그건 아니고요. 치료 요양 목적을 위한 한약이거나 의약품인 경우에만 치료 요양 목적이다라고 하면 납입 확인서를 전달해 주셔서 의료비 공제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한 것들은 다 의료비 공제에 해당하는 건데요. 이 본인 또는 장애인 또 난임치술비 같은 경우라면은 한도 없이 모두 공제가 가능한데
본인이 아닌 기본공제 대상자나 그 부양가족 같은 의료비에는 한도가 있어요. 그래서 본인 총 급여의 3% 초과분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자료수치 방법에 또 두 번째 교육비 공제, 이게 많이 관심이 있으실 텐데요. 먼저 취약 전 아동이라고 하면은 뭐 체육시설, 학원 같은 수강료는 공제 가능하나 PDF에서 조회되지 않기 때문에 뭐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별도로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초중고 방과 후 학교 수업 내용에 대해서도 뭐 도서 구입비 같은 경우에는 도서 구입비 영수증을 전달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중고등학교 교육비에 대해서도 추가로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교복 구입비에 대해서도 영수증 전달해 주시고요. 국외 교육기관에서 지출한 교육비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국외 교육비 납입 영수증을 전달해 주셔야 하고 이도 마찬가지로 PDF에서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같은 경우도 PDF상 조회가 되지 않고 이 요건에 해당한다면 그러면 이제 월세 이체증이나 임차 계약서를 전달해 주시면 공제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기부금 공제가 있는데요. 기부금 공제는 보통 조회되는 게 있고 조회되지 않는 게 있는데 뭐 종교기부금 같은 경우는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부금 영수증도 전달을 해주셔야 해당 기부금 지출액에 대해서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도 중에 재취득한 근로자가 꼭 전달해 주셔야 될 영수증이 원천징수 영수증입니다. 종전에 근무한 근무지에서 원천징수 영수증을 수취하여 연말정산하는 사업장에 제출하셔야지 원천징수 영수증에 대한 종전의 근로소득과 합산해서 연말정산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PDF 조회해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조회해 보시면 납부세액이 발생하면 정말 연말정산 PDF 제출하기 싫죠. 그렇게 되면은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면 우선 기본공제 150만 원과 표준세액공제만 적용이 돼서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해서 PDF로 조회해 봤는데 이제 너무 납부세액이 많을 것 같다라고 해서 제출을 안 하시지 마시고 해당 내용에 대해서 전달해 주셔서 조금이라도 세금을 줄여보시기 바랍니다. 기존의 회사원의 입장에서만 연말정산을 해보았습니다. 회사 입장에서 어떤 절차들이 필요한가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먼저 원천징수 의무자인 회사는요. 근로자의 연말정산 자료를 수취해서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연말정산 완료 후 원천징수 영수증을 근로자에게 전달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2월 원천세 신고를 할 때 연말정산으로 인해서 뭐 환급세액이 발생했다거나 납부세액이 발생했다라고 하면은 그 급여에 2월 급여에 반영을 해서 지급하셔야 되고요. 원천징수 이행상환 신고서나 뭐 지급명세서라는 이런 제출 서류들을 세무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법인도 연말정산을 진행하나요? 법인의 경우에 대표님은 연말정산 진행하지 않느냐? 법인의 대표도 12월 31일 기준 근로자라면 연말정산 대상자입니다. 개인이 선결제하고 회사의 지출 결의로 환급을 받은 금액의 경우 연말정산 시 제외하지 않으면 발견 시 법적 페널티가 있는지요? 법인의 비용으로 개인 지출 증빙에 대해서 법인의 비용을 만약에 결제 환급받았습니다. 지출 결의로. 그 부분을 연말정산 시 실질적으로 제외를 해주셔야 됩니다.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걸 구별하기가 굉장히 힘들고요. 뭐 연말정산 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다면 가산세가 부담하긴 하는데 이를 크로스 체킹하기가 국세청에서도 힘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이런 가산세는 발생한다 라고 말씀드릴 수는 있습니다. 사업소득자 3.3%로 생활하다가 개인사업자로 사업자 등록했습니다. 종전 사업소득자 신고를 다시 해야 되나요? 아닙니다. 우선 종전 프리랜서로 3.3% 원천징수한 소득과 그 자영업자, 개인사업자로 발생한 소득을 5월에 종소세 신고시 합산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대표자의 아내에게 일정 업무를 맡기면서 사업소득자로 소득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와 별도로 종소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맞습니다. 회사와 별도로 소득 지급하시면 소득 지급하는 달에 다음에 5월에 종소세 신고 시 반영하면 됩니다.
일용직 근로자 및 기타 소득, 사업소득도 연말정산을 하나요? 12월 30일 말 기준 일반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연말정산 대상자는 아니기 때문에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닙니다. 종교기관 및 종교인 과세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연말정산하고 좀 관련 없는 질문이긴 한데 종교단체가 그 고유 목적과 관련해서는 우선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고요.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고유 목적 사업을 했다면 법인세도 부담하지 않게 됩니다. 이게 종교기관 과세고요. 종교인 과세라고 한다면 종교단체로부터 소득을 받았다라고 하면 2018년부터 소득세를 부담하게 되는데 종교인 소득 혹은 근로소득으로 과세가 됩니다. 이 부분은 약간 일반 근로자와 과세 체계를 달리하기 때문에 담당하시는 세무대리를 통해서 직접 정확한 답변을 얻길 바라겠습니다.